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라고 말해두고 시작했어요. 사실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괜히 어색하고 민망했지만 요즘 세상은 조용히 참고만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얘기를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꺼내보려고 했어요. 아들의 집에 들어가던 그날, 저는 이상하게도 발끝부터 심장이 먼저 떨렸어요. 오랜만에 아이 얼굴을 본다는 설렘이었는지 아니면 어지간히 무뎌졌다고 믿었던 서러움이 다시 고개를 드는 예감이었는지 스스로도 분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현관 앞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엄마 오셨어요? 하고 밝게 열어줄 것 같던 문은 생각보다 천천히 열렸고 먼저 나온 건 따뜻한 공기 대신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냉정한 정적이었어요. 며느리가 문을 반쯤 열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머니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일찍 온 김에 손주 얼굴이나 한 번 더 봐야지 싶었어요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낮잠을 자는지 보이지 않았고 거실에는 물컵에 남은 물자국이 마르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동그란 하얀 테두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저는 괜히 마음 쓰였어요. 집이 조금 어수선해 보였거든요. 살림을 흠잡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제 살림을 누군가가 흘끗 보고 지나가며 평을 내린 적이 많아서인지 다른 집 문턱을 지나면 이상하게 제 어깨부터 꼿꼿해지더라고요. 이 집에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먼저 찾아와 있었어요. 아들은 방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네 팀장님. 그건 제가 처리했어요. 예, 오늘 저녁은 좀 어렵습니다.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작은 틈 사이로 아들의 옆모습을 본 듯했어요. 어릴 때 감기에 걸리면 밤새 제 무릎을 베고 누워있곤 하던 그 아이가 어느새 누군가에게 예의를 갖추며 책임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조금 서운했어요. 저녁은 어렵다니 그 어렵다가 나 때문일까 싶었거든요. 며느리는 제 신발을 슬쩍 치워놓으며 어머니, 저희 집은 슬리퍼 신으셔야 돼요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그래야지요 하고 웃었는데 마음 한쪽은 까슬까슬했어요. 제 신발이 현관 한쪽에서 조금 멀리 밀려가는 걸 보면서 문득 제가 이 집에서도 한 칸 밀려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부엌에서는 된장 냄새와 버터 냄새가 묘하게 섞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최근에 배웠다는 파스타에 된장 한 숟갈을 넣는 레시피라며 요즘 다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했어요. 저는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겠네 했지만 진심은 복잡했어요. 제 된장찌개는 누구한테 칭찬을 들을 때보다 아이들이 밥 공기를 비웠을 때 제일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된장이 파스타 소스에 얹혀 가볍게 지나가는 맛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다만 나는 내 방식대로 살림살이를 지켜왔고 그 방식이 어쩐지 이 집 공기에서는 낡은 습관처럼 느껴져 서러웠어요. 아들이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와 엄마 오셨어요? 미리 말씀하시지 했어요? 저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랬지 했어요. 아들은 순간 멈칫하더니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듯 시선을 TV 리모컨으로 돌렸어요. 리모컨을 잡고도 TV는 켜지 않았어요. 내내 말수 적던 며느리가 그때서야 물컵을 치우며 오늘은 저희가 조금 정신이 없어서요. 주말에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하더라고요. 허리가 툭 꺾이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나를 잘못 잡았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어쩐지 그 목소리 속에서 서늘한 것만은 아닌 다른 떨림이 들리더라고요. 예민해진 걸까요? 내가 먼저 사나워진 마음으로 사람의 말에서 가시를 찾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랑받고 싶을 때일수록 사랑받지 못한다는 증거를 귀가 먼저 찾아오는 때가요. 손주 목소리가 방에서 희미하게 났어요. 엄마하고 부르며 뒤척이는 소리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내가 볼게 했어요. 며느리는 급히 제 앞을 막아서며 어머니, 잠투정 심해서 깨면 울어요 했어요. 저는 멈칫했어요. 울면 어떻다고 울 때 안아주는 게 어른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문득 저도 모르게 제 혀 앞에 오래 묵은 서러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며느리의 말 속에는 어머니는 모를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달래는지라는 뜻이 깃들어 있는 듯 했어요.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제 안 어딘가 조용히 삐걱이는 소리가 났어요. 제 자리를 찾으려 허리를 펴면 펴는 대로 누군가 살짝 밀어내는 느낌이 들었어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은 제 맞은편에 앉아 손목시계를 내리 깔아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계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나를 재촉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억지로 다른 화제를 찾았어요. 지난번 보일러는 고쳤어요? 그거 고장나면 겨울에 큰일 나요? 아들은 짧게 웃으며 네 처리했어요 했어요. 회사 생활은 어때? 팀장님은 괜찮으시고? 네 그럭저럭요. 그래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내 말은 공중에서 흩어졌어요. 며느리가 내놓은 차는 허브차였는데 맨날 마시던 둥글레차와는 다른 향이었어요. 씁쓸하고 싱그러운 향이 잠깐 제 혀끝을 깨웠다가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맛이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그 향이 내 속을 비워내는 듯 했어요. 아무 말이나 꺼내면 괜히 혼자 상처받을 것 같아서 저는 잠깐 조용히 컵을 따뜻하게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제 심장이 한 박자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들어온 사람은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눈매가 시원하고 체구가 작지만 단단해 보였어요. 손에는 장보기 봉지를 들고 있었고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린 채 언니 미안. 오늘도 늦었어 하다가 저를 보곤 말을 삼켰어요.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 동생 오늘은 어머니가 오셨어 했어요. 저는 멋쩍게 아이고 어서와요 했고 그분은 허둥지둥 허리 숙이며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했어요. 처음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며느리 동생이면 처음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제 가슴이 처음이라는 두 글자에 이렇게 민감하게 덜컥였을까요? 그 여자의 눈빛이 잠깐 아들과 부딪히고 아들은 눈을 피했어요. 그 짧은 순간 제 등줄기에서 서늘한 느낌이 올라왔어요. 괜한 의심일 수 있었지만 상처 많은 사람은 사소한 기척에도 귀가 밝아져요. 저는 그걸 제가 제일 잘 알았어요. 장보기 봉지를 부엌에 내려놓는데 봉투 밑이 찢어져 작은 노트가 떨어졌어요. 그 노트는 낡았고 표지 구석은 오래 만진 듯 반들반들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여주어 들었어요. 노트 표지 모서리에 연필로 그은 작은 그림이 보였어요. 3살배기 아이의 삐뚤빼뚤한 그림 같았어요. 동그란 얼굴 2개와 짧은 다리 4개. 그 위에는 우리 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의 동생이 급히 손을 뻗으며 아, 그건 제 거예요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노트를 조용히 건넸어요. 별일 아닌 듯 넘어갔지만 제 가슴 안쪽에서 한동안 파문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자고 했는데 아들은 회사 일 핑계를 대며 자리를 비우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도 밥은 먹고 가라 했어요.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이 밥부터 먹고 가라였어요. 사람 마음이 해집히고 무너질 때 밥 냄새가 그나마 사람을 붙잡아 주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은 오늘은 정말 하다가 제 얼굴을 보고는 말을 흐렸어요. 미안하다고 다음에 오래 같이 먹자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래 바쁠 땐 어쩔 수 없지 하며 씩 웃었어요. 하지만 웃는 동안 내 입술이 안쪽에서 바싹 마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입맛이 없을까 봐 파스타에 김치를 내왔어요. 김치는 제가 담근 맛은 아니지만 제 입에서 익숙한 소리가 나왔어요. 아삭. 그 소리 하나에 잠깐 힘이 났어요. 맛있네 했더니 며느리가 놀란 듯 정말요? 하고 묻더라고요. 저는 응 맛있어? 사람 입맛이라는 게 살던 대로만 가지는 않더라고요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펐는지 모르겠어요. 살던 대로만 가던 사람에게 살던 대로가 사라지는 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질문을 제 마음속에 밀어두고 한 입 삼켰어요. 식사가 끝나갈 즈음
손주가 졸린 눈으로 방에서 나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일어났네 하고 팔을 벌렸는데 아이는 제 앞에서 움찔하더니 며느리 뒤로 숨어버렸어요. 저는 팔을 부끄럽게 내렸어요. 할머니야, 인사해야지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반쯤 내밀며 안녕하고 속삭였어요. 그 안녕이 내 가슴을 핥히고 지나갔어요. 아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죠. 다만 내가 어쩐지 이 집에서 조심해야 하는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게 많이 서러웠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멀찍이서 보고만 있었어요. 내 손끝이 닿으면 아이가 한 걸음 더 물러날까 겁났거든요. 식탁을 치우다 보니 싱크대 아래 서랍이 살짝 열린 채로 덜컥거렸어요. 며느리가 허리를 숙여 닫으려는데 안쪽에서 낡은 철제 상자 모서리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저거 조심해야겠다. 손 베이겠어 하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깜짝 놀라더니 아 그건 치울게요 했어요. 그런데 상자 뚜껑이 덜 닫힌 상태라서 안에 있던 봉투 하나가 툭 떨어져 바닥에 미끄러졌어요. 봉투에는 낯선 도장이 찍혀 있었고 구석에는 출생신고 관련이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눈길을 거두려 했어요.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이 집의 문턱을 밟은 내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들의 발소리가 현관에서 가까워 오더니 그 봉투 앞에서 멈추는 소리가 났어요. 아들은 봉투를 허겁지겁 집어들며 이건 왜 여기에 하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들의 목소리에서 허둥지둥이라는 감정을 또렷하게 들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말하지 않은 채 쌓아놓은 것들이 지금 여기서 삐져나오고 있구나 싶었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어요. 아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제 눈을 피했고 며느리의 동생은 조용히 컵을 씻는 척하며 등만 보였어요. 그 정적이 너무 매서워서 저는 웃으며 아이고 내가 괜한 걸 봤네. 늙은 사람은 모르는 게 약일 때가 많더라 고요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유난히 공허하게 들렸어요. 모르는 척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오래전부터 무언가가 우리 세 사람의 관계를 비틀어 왔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벽지 모서리에는 조용히 벗겨진 자국이 있었고 창문 틈으로는 도시의 소음이 얇게 스며들었어요. 아들의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한참 들렸어요. 네, 그건 제가 책임지고 네 아니요. 가족 문제는 아니고요. 가족 문제는 아니라고 했어요. 제 귀는 그 말에 가시처럼 걸렸어요. 내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닌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누워있다가 눈물이 베개에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서러웠어요. 억울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손등에 굵은 핏줄이 눈앞에 겹쳐 보였어요. 장바구니 들고 오르막길을 오르던 여름, 목덜미로 흘러내린 땀, 납작해진 고무줄 팬티 자국, 그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같이 떠올랐어요. 다들 그게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사랑을 내놓았던 손이 지금은 길을 잃은 모양새가 되었더라고요. 새벽녘 작은 방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살며시 제 침대 옆에 앉았어요. 저는 눈을 감은 척했어요.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 죄송해요 하고 속삭였어요. 저는 잠든 척을 풀고 눈을 떴어요. 그녀는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좀 겁이 많아서 그래요? 잘하려고 하면 자꾸 틀려요? 그래서 더 딱딱해져요 하더라고요. 저는 묻고 싶었어요. 그 봉투는 뭐였냐고? 아들은 왜 그렇게 허둥댔냐고? 그런데 그녀가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서 마주 잡는 모습을 보니 내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은 사는 게 다 그렇더라 였어요. 그 말이 그때만큼 진심으로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내일 아침에 어머니께 꼭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못한 것들, 숨기고 있던 것들요 했어요. 저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우리 사이를 잡아당기던 실의 끝을 손가락 끝으로 느낀 것 같았거든요.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 틈으로 들어오자 집안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어요. 아들은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서랍에서 어젯밤 그 철제 상자를 조심스레 꺼냈어요. 동생도 거실 끝자락에 서 있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손등을 문질렀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려는 듯 컵에 커피가 떨어지는 소리만 방울방울 들렸어요. 그러다 며느리가 상자를 열었어요. 낡은 서류와 사진, 그리고 작은 봉투들. 그 중에는 흑백 사진도 있었어요. 제 아들이 아주 어린 모습으로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삐뚤한 글씨로 사고 나던 날, 이 아이는 울지 않았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심장이 둔탁하게 내려앉았어요. 사고? 어떤 사고였다는 거지? 내가 모르는, 내가 듣지 못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싶었어요. 며느리는 손을 모으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아이 문제로 출생신고를 다시 해야 했었어요. 저는 귀가 쨍 울렸어요. 출생신고라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들릴 줄 몰랐어요. 며느리는 한 단어 한 단어 조심스럽게 이어갔어요. 우리 애가 태어날 때 병원에서 서류가 뒤섞였대요. 잠깐 다른 아이 이름이 섞여 들어갔고 그걸 나중에 바로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 말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듯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뒤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그때 아마 그 결과를 시아버님 장례 전에 먼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오빠 아니 남편이요?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어머니한테도 저한테도. 아들은 커피잔을 내려놓다가 손에서 미끄러뜨릴 뻔했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 했잖아 하고 낮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어요. 그냥 어머니께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 딱딱해졌는지. 저는 손을 떨며 물었어요. 무슨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며느리 동생이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분명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첫 검사에서 남편하고 일치율이 낮게 나왔었어요. 오류였대요. 두 번째, 세 번째 검사에서 정상으로 확인됐는데 남편은 첫 결과를 마음에서 떨쳐내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오시면 괜히 긴장하고 제 말도 자꾸 날카로워졌어요. 저도 억울했어요. 의심받는 느낌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더 딱딱해졌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와락 흘렀어요. 바보들아 왜 그걸 나한테 말도 안 했니 하고 제가 내뱉었어요.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웅크렸어요. 엄마한테는 괜히 걱정만 끼칠까봐 그게 미안해서 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미안해서 말 안 한다는 그 말이 한편으로는 너무도 제 아답고 또 한편으로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말하지 않으면 사람은 더 멀어지더라고요. 그게 가족이면 더 멀리 떨어져요. 그 상자에는 또 다른 봉투가 하나 더 있었어요. 며느리 동생이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이건 제 얘기예요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봉투 안에는 병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이 집에 자주 드나든 건 언니 도와주려고였어요. 언니가 밤마다 공황 발작이 와서 혼자 애들 보고 집안일 하는 게 버거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장도 보고 가끔 아이도 재우고 그런데 어머니가 오시면 제 모습이 불편하실까 봐 자꾸 숨었어요. 그래서 더 어색해졌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미움이 자라던 자리에서 갑자기 부끄러움이 자라났어요. 나는 그동안 내 마음의 가시에 너무 집중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지 못했구나 싶었어요. 며느리가 딱딱해진 이유, 아들이 허둥대던 이유, 동생이 문턱을 맴돌던 이유가 모두 상자 속 봉투들처럼 하나씩 눈앞으로 꺼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 서러움이 단번에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상처란 한낮의 햇살 한 줌으로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래도 엄마한테는 말했어야 했지 않니? 엄마가 누구보다 너희 편이었는데.
아들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어요. 엄마, 나 사실 그때 아버지 장례랑 겹치고 회사도 엉망이고 남자로서 아버지로서 자꾸만 내가 시험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오시면 그 시험지를 들킨 기분이 들었어요. 나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서 도망쳤어요. 미안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어요. 내 아들이구나 싶었어요. 아이가 커도 아이는 여전히 아이였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말을 아끼고 의심을 키우는 동안 그 아이는 마음 한가운데서 홀로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저는 조용히 의자를 밀고 일어나 아들의 옆으로 갔어요. 아들의 등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를 꺼내는 데에도 내 지난 세월이 다 함께 나왔어요. 기쁨도 억울함도 화도 다 함께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이 밖으로 나오니까 그 감정들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점심 무렵 손주가 다시 잠에서 깨 나와서는 제 무릎 앞에 멈추더니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 하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등을 곧게 펴고 아이 눈을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 안에는 밤새 잠들지 못한 집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저는 두 손을 벌리지 않고 말로 먼저 다가갔어요. 할머니가 잘못했어요? 너 많이 놀랐지? 할머니가 조용히 있을게. 네가 괜찮을 때만 안아줄게.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아주 조금씩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 작은 기울임이 어른들의 거대한 오해를 넘겨놓는 다리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을 오래 붙잡지 않았어요. 사람 마음은 오래 붙잡는다고 붙잡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가 내 무릎에 머리를 살짝 기대더니 금방 다시 일어섰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저녁이 되자 며느리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어머니, 저 병원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언니 대신 아니, 엄마처럼 같이 가주시면 제가 덜 무서울 것 같았어요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나는 그동안 엄마 자리를 잃었다고 울었는데 이 집에서 누군가는 내게 엄마를 다시 부탁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럼 같이 가자 했어요. 그 말과 함께 내 안에 오래 걸려 있던 비누 거품 같은 죄책감과 억울함이 조금씩 꺼져내렸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며느리는 떨리는 손을 제 손등 위에 올렸어요. 어머니 미안했어요. 집에 오시면 제가 더 밝게 웃었어야 했는데 자꾸 부끄러웠어요. 잘하고 싶은데 자꾸 못하니까 오히려 어머니 앞에서 더 굳어버렸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웃어야 할 때 웃고 울어야 할 때 울면 돼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못하는 날이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며느리는 그 말에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숨소리에 우리가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이 실려 나오는 듯 했어요. 며칠 뒤 저는 다시 아들의 집에 갔어요.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나자 문이 조금 더 빨리 열렸어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먼저 웃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된장찌개 끓였어요? 언니 레시피 말고 어머니 레시피로요? 저는 웃으며 신발을 벗었어요. 현관에서 내 신발이 더 이상 밀려나지 않았어요. 거실 한쪽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사진 한 장이 세워져 있었어요. 아들이 3살쯤 되었을 때 제 품에 안겨 웃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새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그날 이 아이는 울지 않았음. 대신 엄마를 보고 크게 웃었음. 저는 사진을 뒤집어 다시 세웠어요. 그 문장 하나가 과거의 상처를 덮는 반창고처럼 느껴졌어요.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더는 피가 배어 나오지 않는 상처였어요. 저녁 식탁에서 아들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회사에서 팀 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더 정신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 자주 와주세요. 집이 좀 어수선해져도 그냥 와주세요. 저는 혀끝이 시큰했어요. 그 그냥이라는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사람이 사람을 부를 때 이유 없이 그냥이라고 부르는 관계가 가족이더라고요. 며느리는 옆에서 어머니, 다음 주 병원도 같이 가요? 어머니 오시는 날엔 제가 된장찌개 끓일게요 했어요. 저는 웃으며 근데 파스타에 된장 한 숟갈 넣는 건 놔두고 했어요. 며느리가 깔깔 웃었어요.
그건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신 날에만 할게요 하더라고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 안 공기는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손주는 제 무릎에 올라와 그림을 그렸어요. 동그란 얼굴 2개와 짧은 다리 4개. 이번엔 그 위에 우리 가족이라고 썼어요. 저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봤어요.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고 웃었어요. 울음을 꾹 참는 대신 마음으로 천천히 고백했어요. 그래, 나는 이 집에 들어왔고 여기서 다시 가족이 되었어요. 돌아갈 때 현관 앞에서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드릴게요.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도 용기를 낼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라고 다음에도 자연스럽게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구독하고 좋아해주는 일도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더라고요. 며느리는 그 말에 더 크게 웃었어요. 아들은 부끄러운지 고개를 돌렸지만 입가가 분명히 올라가 있었어요.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과 점, 잔털과 웃음 자국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어요. 그런데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제 얼굴 같았어요. 밑동이 마르고 갈라진 나무도 비가 오고 나면 한동안 반짝이더라고요. 오늘 내 마음이 그랬어요. 상자의 봉투들이 꺼내지고 오해 매듭이 풀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더니 기적처럼 공기가 달라졌어요. 완벽해지진 않겠지요? 또 틀리고 또 오해하겠지요? 그래도 알았어요. 문 밖에서 망설이던 내가 다시 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는 걸요? 들어와 앉아 밥을 비우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면 된다는 걸요? 아파트 입구를 나설 때 밤바람이 옷깃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저는 팔을 오므리며 발걸음을 멈췄어요. 돌아서 창가를 올려다보니 거실 불빛이 노랗게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흩어졌다 하더라고요. 내 그림자도 보였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림자는 늘 뒤에 생기지만 사람이 앞을 향해 걸을 때만 따라오거든요. 저는 다시 걸었어요. 내일도 올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문턱 앞에서 떨리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큰 힘을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누군가의 마음에 먼저 들어가 주세요. 서두르지 말고 말이 모자라면 손을 내밀어 주세요. 문은 안에서 열릴 때가 많았지만 때로는 밖에서도 천천히 열리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 문을 같이 열어본 기분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한층 더 밝아졌는데도 제 마음은 금방 어두워지곤 했어요. 상자에서 꺼낸 사진 뒷면에 사고라는 2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을 때 저는 일부러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였어요. 몸이 흔들리면 마음까지 쏟아질까 봐 그랬어요. 어머니, 그날 얘기는 사실 저도 다 몰랐어요. 시아버님 장례 전날 밤 남편이 잠깐 술김에 털어놓더라고요. 그 말이 시작이었어요. 몇 해 전 겨울이었대요. 아들이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오던 길 택시가 교차로에서 미끄러졌고 앞차를 박았대요. 큰 사고는 아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앞차에 타 있던 사람이 아주 오래전 남편의 과거와 이어진 인물이었대요. 저는 순간 귀가 뻣뻣하게 굳었어요. 과거? 아들의 과거라니? 어릴 적 가난했고 군대 다녀와서 곧장 일했고 연애도 성실하게 하더니 결혼했고 내가 아는 과거는 그런 줄만 알았거든요. 아들은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어요. 한동안 입술을 깨물더니 결국 낮게 말했어요. 엄마, 예전에 나 잠깐 빚이 있었어요. 대학 때 아르바이트하다 다친 친구 병원비 보태주고 내 생활비까지 얹다 보니까 카드가 엉망이 됐었어요. 그때 안 좋은 사람한테도 손을 벌렸어요. 그 사람이 앞차에 타 있던 사람의 형이었어요. 우연이었지만 내겐 벌 받는 기분이었어요.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왔어요. 왜 말을 안 했니, 이 바보야? 엄마한테는 말했어야지. 목소리가 떨려서 마지막 단어가 흐트러졌어요.
아들은 얼굴을 가리고 웅크렸어요. 엄마한테는 늘 잘하는 아들이고 싶었어요. 잘 버티고 잘 벌고 잘 지키는 그래서 더 숨었어요. 그러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보였어요. 며느리, 아이들, 집, 회사 그러다 그 엉망인 첫 검사 결과가 튀어나오니까 세상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아버지인 게 맞나? 그 기본도 못 지킨 인간 아닌가? 그래서 엄마 오실 때마다 들킬까 봐 숨었어요. 도망쳤어요? 미안해요. 저는 그 말 사이사이에 새어나오는 숨소리까지 다 들었어요. 내 아이가 잘하고 싶어서 더 망가지는 모습 나도 어디서 많이 봤거든요. 결혼 초 집안 빚 갚으려고 옷 한 벌 못 사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잘하고 싶어서 더 굳세어지려다가 오히려 사람 같지 않게 굳었었어요. 그게 내 아이에게도 못 맞구나 싶었어요. 괜찮다는 말이 또 입 밖으로 나왔어요. 그 말 안에는 억울함도 있었고 서러움도 있었고 화도 있었지만 끝내는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 말 못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상자 밑바닥을 더듬다가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가늘게 접힌 종이들이 들어 있었고 구석에 전세자금 계좌 이체 내역이라고 찍혀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사실 어머니 돈이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고요. 남편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시아버님 장례 끝나고 정리하다가 어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큰 돈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전세 들어갈 때 채워진 돈이 어머니가 비밀리에 보내주신 거였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그걸 보고 기뻐하기보다 화가 났대요. 자기 자존심이 무너졌다고요? 그래서 더 엄마한테 연락을 피했대요. 어머니가 주신 돈이면 내 집이 아니라 엄마 도움받은 집 같아서 부끄러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뜨거운 것이 번쩍했어요. 그게 왜 부끄러워? 엄마가 도와주는 게 왜 부끄러워? 살아보니까 부모 도움받는 게 죄도 아니고 안 받는 게 미덕도 아니더라. 사람이 사람 살피는 게 가족 아니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들은 고개를 더 푹 숙였어요. 맞아요, 엄마. 근데 그땐 내가 너무 작아서 그 사실 하나가 나를 다 정의해 버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벌어온 돈보다 엄마가 주신 돈이 더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벨만 눌러도 심장이 덜컥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히면서도 한편으로 이해가 됐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때로 그 모양이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 끝에서 돌돌 말려 내려가 딴 데 박히는 거요. 나는 내 자리에서 분명히 사랑을 보냈고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막다른 길에 서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과 자존심이라는 다른 이름의 돌을 움켜쥔 채 서로 눈치만 봤던 거예요. 며느리 동생이 그때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 사실 언니가 공황 시작된 것도 그때쯤이에요. 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올렸어요. 남편분은 회사에서 팀장이랑 부딪혀서 밤새 야근하고 언니는 임신 후기라 몸이 무거웠는데 그 와중에 첫 검사 결과가 잘못 튀어나오고 그날 밤 언니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전화 받고 달려왔을 때 언니는 문틈에 앉아 있었어요. 나 잘 못 사는 사람인가 봐 하고. 그 말이 너무 서러워서 그 뒤로 제가 자주 오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오신 날에도 제가 있으면 실례일까 봐 숨었다 나왔다 했고요.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움이 또 한 번 솟구쳤어요. 내 서러움이 제일 큰 줄 알았는데 각자 마음속에서 제일 큰 서러움 하나씩 껴안고 있더라고요. 서러움끼리 부딪히면 더 서늘해져요. 그래서 더 차갑게 느껴졌던 거예요. 사실은 다들 뜨거웠는데 그 뜨거움이 방향을 못 찾아 여기저기 데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아들의 집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걷었어요. 손끝으로 젖은 소매를 쭉 펴는데 살면서 내가 취해서 좋아했던 일들이 머릿속에 주르륵 지나갔어요. 갓 빨아진 수건의 무게, 햇빛에 바짝 말라 서거기는 이불의 감촉, 뜨거운 밥 김에서 올라오는 말 못할 위로들 그런 자잘한 일들이 내가 가족을 지켜온 방식이었어요. 아마 지금도 다르지 않겠지요? 들어와 앉아 밥을 비우고 젖은 소매를 펴고 틀어진 옷깃을 매만지고 그러다 흑백 사진 뒷면에 사고 두 글자가 다시 눈앞에 떠올랐어요.
그 사고는 그럼 그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니? 제가 물었어요. 아들은 베란다 문턱에 기대어 대답했어요. 엄마, 그 사람 예전에 나한테 돈 빌려준 그쪽 기억나? 그 형이 나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네가 안 갚으면 가족부터 건드린다고. 그냥 협박이었겠죠? 근데 그 말이 오래 내 머릿속에서 썩었어요. 그날 교차로에서 그쪽 형이 동생 차를 보자마자 내 뇌가 과거와 현재를 뒤섞어 버렸어요. 난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불쑥 그게 며칠을 갔고 아버지 장례 때까지 따라붙었어요. 그러다 첫 검사 결과가 난 도망친 거예요. 내가 지켜야 할 걸 못 지킨 주제에 지켜야 할 척만 했어요. 저는 그 막막함을 알아요. 누군가 던진 말이 가시처럼 살에 박히면 그 사람은 오래도록 자기 피를 스스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 피를 안 보려면 더 거칠게 움직이거나 더 조용히 숨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내 아이는 숨는 쪽을 택했던 거고요. 이제는 안 숨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는 말했어요.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요. 숨는 동안엔 상처도 못 닦아? 냄새만 진해지고 덧 나더라? 네가 틀렸다는 거 아니야? 다만 숨는 방법 대신 말하는 방법을 배울 때가 된 것 같다고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진료실 앞에서 며느리는 자꾸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그 손을 덮어줬어요. 두려운 건 나눠야 가벼워져요 했어요. 며느리는 눈물이 고인 채 웃었어요. 어머니 말 참 잘하시네요. 제가 웃었어요. 늙으니까 말은 늘었는데 용기가 자꾸 줄어들더라고. 그러곤 나지막이 덧붙였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라고 내가 말하는 건 사실 내 용기를 북돋우려는 말이기도 해요.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 누군가 듣고 있다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오늘은 제가 어머니 구독자 1번 할래요 하더라고요. 괜히 웃음이 났어요. 사람 마음을 살리는 건 유머 한 숟갈이더라고요. 된장찌개에 넣는 한 숟갈과는 다른 그런 유머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아들은 병원 앞 가로수 아래 서 있었어요. 손에는 따끈한 호빵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입김 나오는 날엔 이게 최고였잖아요 하며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호빵에서 올라오는 김 냄새가 코로 들어오는데 한겨울 새벽 시장 된장 칼국수 냄새까지 같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그 냄새 속에 나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호빵 한 입 빼어 무는 순간 눈물이 또 핑 돌았어요. 맛있다 했어요. 그 말 하나에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같은 말을 동시에 믿었어요. 같은 맛을 동시에 느꼈고요. 그런 순간이 가족을 다시 묶더라고요. 거창한 선언보다 한 입의 뜨거움이 먼저였어요. 며칠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아들의 집으로 갔어요. 이번엔 무언가 결심을 하고 갔어요. 작은 보자기를 들고요. 아들이 문을 열자마자 제가 먼저 꺼냈어요. 이건 내 할머니가 내게 주고 가신 거야. 손바느질로 꿰맸던 마른 헝겊으로 네가 어릴 때 열나면 이걸 물수건으로 만들어 이마에 올렸었지. 나도 그걸로 컸고. 아들은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었어요. 단단한 손끝이 어쩐지 서툴러 보여서 나는 볼을 붉혔던 아이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며느리는 그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어머니가 보태주신 돈 우리가 갚을게요. 천천히 조금씩. 어머니 도움을 부끄러워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우리 몫도 하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 갚겠다면 받아야지.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갚을 때마다 같이 밥 먹자. 계좌이체 말고 밥 한 끼를 내어라. 밥값이자 마음이자. 그게 진짜 이자더라.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웃음을 터뜨렸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짜 빡센 이자네 하고 장난을 쳤어요. 이런 농담 주고받는 소리가 제겐 가장 달콤했어요. 하지만 인생이 언제나 말끔히 정리되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 주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일이 터졌어요. 팀장이 하청업체 단가를 부당하게 후려치고
성과를 가로챘다는 고발 메일이 돌았대요. 내부 고발자를 색출한다는 말까지 나왔고요. 아들은 집에 와서 밥상 앞에 말없이 앉았어요. 젓가락을 들었다 놓고 하더라고요. 너니? 내가 물었어요. 아들은 한참을 뜸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예요? 더는 못 보겠더라고요. 사람을 숫자로만 보는 그 태도, 내가 한때 빚에 쫓기던 때 누군가 날 숫자로만 봤던 그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대신 내일 회사에서 불려갈 거예요. 제 가슴이 또 덜컥했어요. 두려움이 번개처럼 스쳤죠. 그러나 이번엔 숨지 않았어요. 같이 가자 하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우리 같이 가요? 아들은 순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둘이 같이 오면 좀 창피할 텐데 제가 웃었어요. 창피한 일 아니야? 가족이 옆에 서주는 건 누가 뭐래도 자랑이더라.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코트를 꺼내 다림질을 하고 가방에 작은 보온병을 넣었어요. 아침엔 따끈한 차 한 컵이 사람을 버티게 해줘요. 저는 그런 걸 오래 알아왔어요. 다음 날 회사 로비에서 우리는 함께 서 있었어요.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눈인사를 했어요. 아들이 인사팀 사무실로 들어가는 동안 며느리와 저는 대기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손주가 그린 크레파스 그림이 가방 안에서 사각거렸어요. 동그란 얼굴 옆에 우리 가족이라는 글씨, 그 글씨가 제 불안을 눌러줬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팀장이 얼굴을 달아올린 채 나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한순간 비틀거리듯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사람은요, 때로 낯선 어른의 눈빛 앞에서 제일 빨리 제 자리를 들켜요. 나는 그를 심판하려는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다만 오래 살다 보니 생기는 너도 나처럼 버티는 중이냐고 묻는 눈으로 봤어요. 그게 더 무서웠는지 그는 급히 걸음을 옮겼어요. 아들이 나왔을 때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똑바로 서 있었어요. 엄마, 일단은 조사한다대요. 휴직도 검토하고 길어질 수 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길어지면 같이 길 가자. 짧으면 짧게 길면 기게. 그게 우리 방식이었잖아. 며느리가 보온병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어요. 먹어.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이 한 모금이면 알 거야. 아들은 한 모금 마시더니 금세 어깨가 내려앉았어요. 큰 전쟁 앞에서 뜨거운 국물 한 숟갈이 사람을 붙잡는다는 걸 이제는 이 아이도 알게 된 거예요. 그날 우리는 회사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매운 떡 한 조각 집어 먹다가 아들이 울컥하더라고요. 엄마, 나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덜 부끄럽네요. 저는 대답 대신 물수건을 건넸어요. 눈물 닦을 때는 말보다 천이 먼저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작은 택배가 놓여 있었어요. 발신인은 김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낯익은 이름이었어요. 남편의 형,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나와 각별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USB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동생 장례 뒤에야 정리했네. 너희 집 전세 올릴 때 내가 조금 보탠 돈이 있어. 너한텐 말 못했다. 내 자존심이 단단한 걸 알았거든. 대신 내 며느리에게는 고맙다고 꼭 전해라. 상갓집에서 마지막까지 분향실 문 닫고 나가던 게 참 든든하더라. 아들은 네가 믿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놈이더라. USB엔 내 남편이 정리해둔 집안 사진이 있다. 이 말이 내 서러움을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한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또 흘렀어요. 알고 보면 우리 뒤에서 조용히 등을 밀어준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큼 나도 누군가를 밀어줘야겠다 싶었어요. 밤, 손주가 나에게 그림을 또 하나 가져왔어요. 이번엔 동그란 얼굴이 셋, 긴 팔이 서로에게 닿아 있었어요. 아이는 할머니, 이게 우리 집 열쇠예요 하고 손가락으로 작은 네모를 가리켰어요. 열쇠가 왜 거기 있니? 했더니 아이가 깨르르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마음 안에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울다가 웃었어요. 아이 말은 엉뚱하지만 정확했어요. 마음 안에 열쇠가 있을 때
문은 안에서든 밖에서든 열리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안아 올리고 속삭였어요. 그래, 우리 집 열쇠는 내 마음 안에도 할머니 마음 안에도 있단다. 그날 이후 며칠은 정신이 아득했어요. 회사 조사에 불려다니는 아들을 보면서 내 심장도 같이 흔들리더라고요. 며느리는 그 사이에도 병원을 오가며 약을 조정했어요. 집안 공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지만 전에는 서로 눈치만 보던 우리가 이제는 조금은 솔직해졌어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져도 예전처럼 숨지 않고 끝내는 같이 앉아 밥을 먹었어요. 저는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USB 속 흑백 사진을 열어본 건 어느 조용한 저녁이었어요. 아들이 회사 일로 지쳐 들어오고 며느리는 손주를 재운 뒤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그거 같이 볼까요? 컴퓨터에 USB를 꽂으니 오래된 파일들이 폴더 안에 줄지어 있었어요. 1990, 1995, 2001 같은 연도별 이름이 붙어 있었고 마지막엔 그날이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마우스를 움직이는데 손끝이 이상하게 떨렸어요. 그날이라는 두 글자가 마치 제 귀에 속삭이듯 들렸거든요. 클릭하자 흐릿한 사진이 떴어요. 남편 장례 전날 낯선 남자와 나란히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경직돼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며느리가 놀란 듯 숨을 들이켰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 옆에 사진을 넘기자 이번에는 아들이 울음을 참는 듯 입술을 깨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뒤에는 경찰차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아들이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날 아버지 장례 준비하러 가기 전에 그 사람이 절 불렀어요. 빚을 갚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 아직도 내 형 기억하냐고 묻더라고요. 교차로 사고 때 제가 제일 먼저 내렸는데 그 사람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죄송합니다만 몇 번을 중얼거렸대요. 아버지 장례 전날까지도 저는 그 죄책감에 눌려 있었던 거예요. 제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들이 그토록 무거운 짐을 혼자 끌고 있었다니. 그걸 왜 혼자만 안고 있었니 하고 묻자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한테까지 보여주면 내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사진들을 아버지가 따로 보관했더라고요. 아버지도 아셨던 거예요. 제가 죄책감에 묶여 있다는 걸. 그래서 USB에 남겨두신 것 같아요. 언젠가 엄마랑 내가 같이 보라고.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알았어요. 남편이 괜히 차갑고 예민했던 게 아니었어요. 다 자기 마음을 숨기려는 거였네요. 저도 그걸 몰라주고 더 상처만 줬고요.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쥐었어요. 우리 모두 서로 몰라줬던 거야. 잘못이 아니라 미숙이었어. 그 말에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며칠 뒤 회사의 조사가 본격화됐어요. 아들은 불리한 위치에 몰렸지만 동료 몇 명이 용기를 내서 증언했대요. 팀장의 비리 정황이 차츰 드러나고 오히려 아들이 정직하게 싸웠다는 게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제 일이 된 듯 가슴이 벅찼어요. 내가 지켜본 아이가 결국 옳은 길을 걸어내고 있구나 싶어서요. 그 즈음 며느리 친정 부모님이 집에 찾아왔어요. 며느리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사돈, 미안했어요. 우리 딸이 마음이 약한데 괜히 강한 척만 해서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다 우리가 몰라줬던 거예요. 저도 제 서러움만 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누구나 제일 큰 서러움 하나씩 안고 살더라고요. 그 말에 며느리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날 우리는 같이 밥상을 펴고 오래 묵은 서운함들을 숟가락 소리 속에 풀어냈어요. 손주는 그날 크레파스로 새로운 그림을 그렸어요. 이번엔 4개의 동그란 얼굴, 5개의 팔이 서로 얽혀 있었어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하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라고요? 저는 그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두고 매일 바라봤어요. USB 속 마지막 파일은 짧은 음성이었어요. 남편 목소리였어요. 얘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중요한 건 숨지 말고 다시 서는 거다.
네가 엄마 앞에서 당당히 서는 날이 오길 바란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 셋은 울었어요. 눈물이 방울쪄 떨어져도 이번에는 서러움보다 힘이 더 크게 남았어요. 이야기를 여기까지 썼어요. USB 속 사진과 음성을 통해 남편이 남긴 메시지, 아들이 짊어진 죄책감의 진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정의가 드러나는 과정까지 이어졌습니다. 며느리 친정과의 화해, 손주 그림의 상징성,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까지 모두 반전과 감동의 축으로 쌓였어요. 다음 이어지는 분량에서는 아들의 회사 문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 나는지, 가족들이 새롭게 다짐하는 삶의 방식, 그리고 마지막 반전 남편이 남긴 또 다른 비밀을 풀어내며 끝내 가족이 서로를 완전히 껴안는 장면으로 오만자 대서사를 마무리할게요. 계속 이어가도 될까요? 나의 말, 기억. 챗GPT의 말. 아들의 회사 일은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게 이어졌어요. 내부 조사가 한 달을 넘기자 아들의 얼굴은 점점 말라갔고 며느리의 눈밑도 검게 그늘졌어요. 저는 매일 같이 가서 기다릴 순 없었지만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서 문 앞에 두고 돌아왔어요. 밤마는 굶지 말아라. 싸우려면 힘 있어야 한다 하고 메모도 남겼어요. 어느 날은 아들이 퇴근해 와서 그 메모를 제 앞에 내밀며 말했어요. 엄마, 내가 이런 메모 받으려고 회사 다니는 것 같아요?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버틸 힘이 돼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 했어요. 내가 뭘 해줬다고? 저 아이는 이 작은 도시락을 그렇게 귀하게 받아들이는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공식 발표가 났어요. 팀장의 비위가 사실로 확인되었고 아들은 불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공익제 보좌로 보호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소문이 무섭게 퍼져나갔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래도 저 친구가 옳았다 하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눈을 붉히며 말했어요. 엄마, 드디어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마치 제 삶이 다시 정리되는 듯 했어요. 내가 낳은 아이가 이렇게 제 발로 옳은 길을 선택했다는 게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론 눈물이 나도록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오래 서운함만 붙들고 있어서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버텼는지 늦게 알았거든요. USB 속에 남은 마지막 파일은 문서 하나였어요. 제목은 내가 못다 한 말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작성해 둔 것 같았어요. 거기엔 예상치 못한 비밀이 적혀 있었어요. 아내에게 미안하다. 나는 젊은 날 아이에게 빚을 지게 만들었다. 아들이 대학 시절 빌린 돈의 일부는 사실 내가 예전에 갚지 못했던 흔적이었다. 나는 아들이 나 대신 죄책감을 끌어안고 사는 걸 알면서도 차마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결국 이겨낼 거다. 이 아이는 내 피보다도 강한 아내의 마음을 닮았으니까.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남편이 그토록 무뚝뚝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런 진실을 남겨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들은 문서를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제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엄마, 난 괜히 죄인처럼 살았네요. 사실은 아버지가 남긴 그림자였네요. 저는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아버지가 남긴 건 그림자가 아니고 네가 짊어진 돌멩이였어. 이제 내려놓아라. 넌 그걸 이겨냈잖아.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네 식구가 모여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손주는 제 팔을 꼭 잡고 며느리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아들은 창문 너머 밤하늘을 오래 보다가 중얼거렸어요. 이제 엄마 집에도 자주 갈게요. 엄마가 우리 집에 오는 것만큼 나도 엄마 집에 가야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에서 오래 얼어붙어 있던 서러움이 그때서야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야기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사람 사는 게 결국 다 비슷한가 봐요. 숨기면 멀어지고, 꺼내면 가까워지고, 밥을 같이 먹으면 사라지고, 말 한마디 못해서 평생 서러워지고. 하지만 용기 내어 말하면 다시 붙잡아지는 게 가족이더라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용기 아닐까요? 혹시 지금 문턱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용기 내서 들어가 보세요.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릴지도 몰라요.